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피의자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서야 저를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 대해서 조사받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이미 망치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확보를 해봤더니만 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를 해봤더니만 굉장히 진술의 일관성도 무너져 있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피의자 조사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위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즉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 들어갈 때 너무 불안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 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술한 이유는 조사 분위기에 압도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큰일 났구나 생각한 나머지 잘못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의자 조사는 위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명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문자 메시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피의자 조사를 잘 하는 것도 향후 재판 과정이라든지 조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조사를 잘 받게 되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향후에 검찰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받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 부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라는 부분하고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부분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5년 전,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마저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혼용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 돼서 이걸 보는 경찰 또는 검사님 또는 판사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구나 라고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될 진술 중에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데요. 최초 진술하고 나중에 진술, 그리고 1회 때 조사 때 진술하고 2회 때 조사 때 진술이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피의자의 진술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구나,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에 더해서 구체적인 진술까지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서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모습이 좋습니다. 이렇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잘 하는 쪽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진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혼자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물론 저를 선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 사건을 접수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고소장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피의자하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내가 수사관이 되어보고 피의자가 조사받는 형태로 해서 예행 연습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짚어줍니다. 저였다면 이렇게 진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걸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 때. 그렇기 위해서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혼자 가서 나는 이런 것들이 억울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인과 충분한 소통 하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들어가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옛날에 조사를 직접 수행도 해봤고 그리고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수사관은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검사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구나. 심지어는 법원에 가서도 판사님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한테 이런 저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쟁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주의사항도 함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충분한 사전소통과 함께 예행 연습을 통해서 조사관 진술로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사를 잘 끝내게 되면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하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라 라고 그런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의뢰인인 피의자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서 줄여서 피신조서라고 합니다. 피신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하자, 저런 부분들은 삭제하는 편이 좋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자라고 해서 충분한 검토 끝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을 하고 그날 조사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조사 때 가서 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조사를 받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멍해집니다.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공기도 질이 좋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든가 아니면 스스로 수사한테 요청을 해서 휴식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아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모든 사건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신조서를 다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나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가지고 그 피신조서를 확보한 다음에 당사자하고 또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 자료가 있다, 문자 메시지가 있다, CCTV가 있다, 카톡 메시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증거 자료로 첨부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명확하게 내 피의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다, 또는 그 옆에 어떤 참고인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목격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사실 확인서라든지 진술서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높여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호인 의견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당사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이걸 보고 이건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피드백들을 충분히 받아서 완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죠. 그 결과에 따라서 경찰 단계라면 불송치를 받을 수도 있고 검찰 단계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건에 있어서 불송치 결정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조사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 입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승인 변호사였습니다.